고등학교 때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떠밀리고 비웃음을 사고 굴욕을 당하는 아이였는데 대부분 한 남자에게 당했죠. 바로 트래비스 킨이었습니다. 그는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삶을 되찾도록 돕는 재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이름으로 트래비스가 들어왔습니다. 노숙자였고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폭로하는 대신 저는 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천히 계획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절로 시작된 감정은 시적인 복수로 변했고 저는 그가 한때 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세상이 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차분하고 차분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사람들이 잊거나 표적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 킨은요, 제가 학교 생활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쿼터백처럼 시끄럽고 거만하고 항상 웃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웃음은 대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대개 저였습니다. 그가 내게 지어준 별명들이 아직도 기억난다. 늘어지는 리엄, 이상한 속삭임꾼, 선생님의 애완동물. 어느 날 그는 내 사물함을 날달걀로 가득 채우고는 압박감에 무너지지마 라고 쓴 쪽지를 남겼다. 창의적이지 않은가? 그 말에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눈치채고 어깨를 으쓱했다. 친구는 사실 친구라고는 없었다. 부모님은 굳어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조용히, 천천히. 나는 레이더 아래로 사라졌다. 살아남는데 독서에 탈출 계획에 집중했다. 졸업하던 날 나는 모든 것을 챙겨 사라졌다. 작별 인사도 졸업 앨범에 쓸 낙서도 없었다. 그저 침묵뿐이었다. 나는 마을을 떠나 세계의 직업을 전전하며 야망과 투지로 과거를 묻었다. 심리치료가 도움이 되었고 고통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나처럼 한때 틈새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재활센터, 나의 재활센터.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으로 새로 단장한 낡은 건물일 뿐이었다. 우리는 깨끗한 침대와 식사, 책임감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 옛삶이 그곳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만 그는 더 이상 트래비스 킨이 아니었다. 내 시설에 들어온 남자는 트레버 킹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똑같은 의기양양한 턱선, 똑같은 눈. 하지만 이제는 시간과 그가 태워버린 약 때문에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수척하고 실룩거리고 불안해 보였다. 두 사이즈는 큰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그는 한때 나를 소병이에 밀어넣고 내가 울면 웃어주던 그 아이의 유령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름이 뭐죠? 나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트레버 킹.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중얼거렸다. 침대가 필요해. 넌 질문을 많이 안 한다고 들었어.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움찔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우린 그렇지 않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솔직함을 기대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하지만 나는 구원을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주기 위해 여기 왔다. 어서 와, 트래비스. 재활시설에 온 걸 환영해. 내 터전에 온 걸 환영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먼지처럼 정적이 내 주위를 맴돌도록 내버려 두었다. 트래비스 킨, 아니 지금은 트레버 킹으로 불리는 그는 새 집 건너편에서 자고 있었다. 내 건물에서, 내가 돈을 내고 산 침대에서, 내가 직접 지은 지붕 아래에서. 그리고 그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 내 이름을 외치고 싶었다.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더 똑똑한 부분이 속삭였다. 지체하지 마. 천천히 깨뜨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 다음 주 동안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불안하고 편집증에 시달렸다. 전형적인 금단 증상이었다. 그는 분명 힘든 시기를 겪었다. 수년간 약물에 중독되었고 어쩌면 술에 취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움찔했고 말을 걸지 않으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허세? 사라졌다. 능글맞은 웃음 없었다. 그는 껍데기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동정하게 된 건 아니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괴롭히던 사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나는 매일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트레버, 잠은 어때? 잘 자. 악몽. 응.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신경 쓰는 것처럼 메모했다.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와 함께할 때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당신이 여기 온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를 망가뜨린 것에 직면하면 우리는 더 나아질 거예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 아이러니는 거의 시적이었다. 트래비스, 미안해, 트레버. 그는 고통에서 회복하기 위해 여기 왔고 나는 해독제와 독약을 천천히 투여하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그의 여자친구는 떠났다. 부모님은 그를 의절했다. 그는 절도 혐의로 한 번, 폭행 혐의로 한 번 체포되었다. 장소가 잘못됐고 시간도 잘못됐어. 그가 중얼거렸다. 웃기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말했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느 날 밤 그가 내게 말했다. 그냥 나쁜 선택을 했을 뿐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그랬지. 그리고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치유하려던 게 아니었다. 나는 사건을 꾸며내고 있었다. 화요일이었다. 평소보다 더 강하게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그룹 세션을 하고 있었다. 중독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세션이었다. 나는 빈 명찰을 돌려가며 각 환자에게 과거의 모습 3가지와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 3가지를 적어보라고 했다. 트래비스에게 명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망설였다. 그의 손은 샤피펜 위에 얹혀 있었고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걱정하는 상담사 역할을 하며 몸을 기울였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도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겠지. 그는 억지로 웃었다. 아마 예전에는 인기 많았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꽤 유명했지. 그게 전부였다. 그가 한 말은 그게 전부였다. 후회도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 그저 자기 연민에 쌓인 막연한 자랑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더 이상 그걸 과시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그가 방금 뭔가 심오한 고백을 한 것처럼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군. 그날 밤 나는 낡은 졸업 앨범을 꺼냈다.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잠긴 캐비닛에 보관해 두었다. 그 반짝이는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딱지를 벗겨내는 것 같았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 트래비스 킨, 졸업반 회장, 대표팀 풋볼 주장, 세상을 지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투표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리엄 로즈, 밴드광, 투명 인간, 가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투표했다. 나는 그의 능글맞은 얼굴 사진 위로 손을 옮긴다. 그가 나를 사물함에 밀어 넣었던 때, 식당에서 바지를 벗겼던 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체육 시간에 내가 울었다고 학교 전체에 말했던 때를 떠올린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다. 같은 건물, 다른 권력.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저 내가 누구인지 그에게 상기시켜줄 생각은 없었다. 그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애원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일정을 약간 조정했다. 트래비스의 팀은 주방 업무를 맡았다. 특이한 점은 없었다. 책임감과 체계성을 기르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였다.
그래도 트래비스에게는 오마르라는 사람이 배정되었다. 오마르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규율이 있고 친절했다. 하지만 무시당했을 때는 날카로운 눈매와 날카로운 말투를 보였다. 나는 트래비스가 여전히 자존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대화를 주도하려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주방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나중에 트래비스를 사무실로 불러 체크인을 하자 그는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저 사람, 오마르? 심각한 태도 문제가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힘든 일을 겪었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지. 괜히 함부로 말하기 전에 들어보는 게 어때? 트래비스는 눈을 굴렸다. 항상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거야.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트래비스, 여기엔 편이란 없어. 오직 성장만이 있을 뿐이야. 하지만 성장은 보통 겸손에서 시작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바닥만 응시하며 마치 부정행위를 하다 들킨 아이처럼 뺨을 깨물었다. 좋아. 그 주 후반에 트래비스를 자원봉사 순환에 추가했다. 최근 우리는 지역사회 재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환자 몇 명을 무료 급식소에 데려가기 시작했다. 트래비스는 그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설의 벽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무료 급식소에서 나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내왔다. 하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에게 공감이 아니라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분명했다. 노숙자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을 때 트래비스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다. 서투른 바보.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의 방문 밑에 포스트잇을 슬쩍 끼워 넣었다. 딱 6단어였다. 그 사람일 수도 있었어. 기억나. 서명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피곤해 보였다. 동요한 듯 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죄책감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제 물만 주면 됐다. 그 후 2주 동안 나는 트래비스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공개적으로. 그가 집단 치료에 참여할 때마다 심지어 공허하거나 과장된 말을 할 때조차도 나는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박수가 아니라 칭찬으로. 신중하게 쓰인 전문가다운 따뜻한 칭찬이었다. 트래비스, 정말 통찰력 있는 성찰이네. 내 취약함에 감사하네. 진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네. 계속해. 그는 시든 꽃의 햇살이 비치듯 그 마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걸음걸이도 더 자신감에 차올랐다. 다른 환자들에게 쏘아붙이는 것도 멈췄다. 점심시간에 그가 나를 이곳 최고의 상담사라고 부르는 것도 우연히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를 길들인 것이다. 그가 나를 믿게 만들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감정적인 인정이 곧 돈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돈을 찍어내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미묘하게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트래비스가 1:1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예약이 꽉 차 있다거나 그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가 하는 사소한 요청이나 피드백은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룹 상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그가 끼어들면 무시했죠.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중에 더 많은 말을 했고 자발적으로 추가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따로 불러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몰라요. 그냥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장은 때로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저 예전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일 뿐이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게 필요한 균열이었습니다. 그 주 후반에 나는 그에게 그룹 발표를 맡겼다. 토론을 이끌어갈 기회였다. 사소한 일이었고 마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노트를 준비하고 연습했다. 발표 당일 나는 팔짱을 끼고 방 뒤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임감, 고통,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 주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롱했던 바로 그 종류의 말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분명히 인정을 기대하는 듯했다. 그 대신 나는 다른 직원에게 돌아서서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큰 소리로 속삭였다. 연습한 것 같지 않나요? 트래비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두 번째 금이 간 것이었다. 첫 번째는 의심이었다. 이번에는 수치심이었다. 2개는 끝났다. 13개만 더 남았다. 그 발표 이후 트래비스는 더 조용해졌다. 침묵한 게 아니라 차분한 태도였다. 마치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지만 이유를 모르는 사람 같았다. 나는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모호함을 더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미소. 마치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격려. 그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저녁 레크레이션 시간을 거르고 식사 중에도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며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내가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가 팔짱을 끼고 마당을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 괜찮아, 트래비스. 나는 따뜻하고 솔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나도 몰라. 마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징조야.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잘 됐네. 옛날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야. 보통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운 건지도 몰랐다. 그 주 후반 나는 우리의 첫 공식 1:1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안도한 듯 보였다. 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위협적이지 않고 호기심 어린 분위기였다. 약물 복용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망설였다. 나는 인기가 많았어. 재밌었고 여자들이 나를 좋아했지. 크루도 있었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오는 사람이었지. 나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후회한 적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트래비스는 약간 긴장했다. 내 말은 물론이지. 누가 안 그럴까?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다 성장 과정의 일부였잖아. 나는 뒤로 기대어 침묵을 길게 끌었다. 결국 그가 덧붙였다. 고등학교 때 어떤 애가 있었는데 내가 좀 거칠게 굴긴 했지만 좀 이상한 애였어. 항상 공책에 뭔가를 적고 다녔지. 엄청 조용했어.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무표정하게 미소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모르겠어. 아마 주유소 같은 데서 일했겠지. 그는 코웃음을 쳤다. 자살한 게 아니라면 말이지. 그의 말에 내 배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놀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내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다. 그러자 내가 말했다. 저런 조용한 사람들은 모든 걸 기억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는 불안해 보였다. 내가 걱정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가름에 걸린 환자라는 거야. 나는 세션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던 트래비스는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이 없어 보였다. 딱 틈만. 하지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만큼은 컸다. 그 세션 이후 트래비스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사람처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신감은 아직 꺾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명확함을 추구한다는 구실로 더 자주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을 알고 있었다. 치유를 바라는 게 아니었다. 나를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미묘한 질문을 던졌다. 리엄, 다시 어디 학교 다녔어? 운동 해본 적 있어? 이곳에 오기 전에는 뭘 했어? 그때마다 나는 그에게 다른 버전의 진실을 들려주었다. 항상 그럴듯할 만큼은 가까웠지만
결코 유용할 만큼은 가까웠다. 그는 한때 알고 놀렸던 사람의 윤곽을 따라가려 애썼다. 그리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 속으로 조금씩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트래비스는 지하실의 낡은 창고를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우리 시설의 교대 근무였다. 그 방 안에는 청소용품부터 기부받은 옷 상자, 오래된 직원 문서까지 온갖 물건이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파일,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찾을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그는 낡은 졸업 앨범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가 내 앞에 나타나 북마크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사진의 손가락을 짚은 채 졸업 앨범을 내게 건넸다. 이 사람 너야. 그 모습은 분명했다. 졸업반, 사진 아래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리엄 로즈. 얼굴이 더 갸름해 보였다. 안경, 그 멍청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내 옆에는 트래비스 밀러가 있었다. 다른 누군가에게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풋볼 친구 중 하나였을 것이다. 나는 책을 집어들고 닫은 다음 우리 사이의 커피 테이블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결국 알게 될 거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 등골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묻지도 않았잖아. 그는 땅이 버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천천히 주저앉았다. 네가 그 리암이야.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트래비스, 그 리암이 누구야? 네가 사물함에 쑤셔 넣은 리암, 아니면 기말고사 때 쓰레기통에 밀어 넣은 리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침묵이 짙어졌다. 내가 여기 왔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가 물었다. 네가 변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이제 알았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엉망진창이야. 정말? 나는 몸을 기울였다. 아니면 권력 구조가 처음으로 내게 불리한 상황이 된 건가? 그는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건 마치 사이코 복수 판타지 같아. 그가 초조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그거야.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넌 그저 도움을 구하는 또 다른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잖아. 나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사실 넌 항상 도움이 필요했어. 학교의 왕이었을 때도 말이야. 그는 서성을 멈추었다. 날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는 여전히 내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넌 남을 거야.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칠 거야. 왜냐하면 이제 넌 마침내 몇 년 전에 네가 있어야 했던 곳에, 네 내면의 깊은 곳에서 네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는 침을 삼켰다. 나는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에 구멍을 낸 것처럼 그의 허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 라운드는 내가 이겼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트래비스는 3일 동안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한마디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변화를 보았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제 한때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오만함 없이 스스로를 가꾸려 애쓰고 있었다. 그가 과거를, 그가 내게 한 짓을,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온갖 허세 없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인내심 있게 대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에게 대립의 만족감이나 사과의 마무리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리고 침묵. 목요일 그룹 세션 전까지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익명 고백 모임을 시작했다. 각자는 진실을 공유하도록 초대받았다. 어떤 진실이든, 어떤 진실은 생생했고, 어떤 진실은 부끄러웠고, 어떤 진실은 평범했다. 트래비스가 입을 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며칠 동안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날 내가 바닥을 열자 그가 손을 들었다. 뭔가 말해야겠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하고 확신이 없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달아빠진 마룻바닥을 바라보았다. 어렸을 때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난
잔인했어. 그냥 얼간이가 아니었어. 그냥 철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괴롭혔지. 특히 한 녀석을. 그 녀석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그게 뭐 때문이야?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 내 집이 싫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그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난 그 아이를 마구잡이로 밀치고 욕하고 매일매일 그 녀석을 작게 느끼게 했어. 하지만 그 녀석은 그럴 만한 짓을 한 게 아니야. 그 녀석이 날 기억하는지조차 모르겠어. 하지만 난 그 녀석을 기억해. 눈을 감을 때마다. 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마치 그 말에 온몸이 멍해진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세션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지지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도 몇 번 있었다. 나는 커피 스테이션 근처에서 그에게 다가갔다. 오늘 정말 힘든 일을 하셨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군림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에요. 그가 중얼거렸다. 날 용서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변했다는 걸 믿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가 뒷마당에 홀로 앉아 어두운 나무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유령들이 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내 유령이었다. 하지만 이건 구원이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건 나중에 노출되면 알게 될 거야. 최근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 트래비스는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니, 이제 그에게는 플랫폼이 생겼어. 팟캐스트, 그의 스스로 만들어낸 회복의 여정을 따라가는 수만 명의 청취자들이. 그는 스스로를 옹호자라고 불렀고 학교에서 강연도 했으며 어두운 과거를 극복했다고 주장했지. 하지만 그 과거에는 이름이 없었어. 얼굴도 없었지. 지금까지는. 그리고 나는 그 과거에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어. 진짜 얼굴을, 내 얼굴을. 그 주말 내내 트래비스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전부 들었다. 무려 38개나. 마치 남이 내게서 훔쳐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호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표현으로만 말했다. 이름도 구체적인 행동도 없었다. 그저 나는 독이 되는 사람이었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주해야 했어. 라는 말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입힌 피해가 마치 추상적인 것처럼 말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마치 그의 희생자들이 가설적이고 이론적인 존재인 것처럼. 유령이었다. 하지만 나는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살과 피, 그리고 기억 그 자체였다. 그리고 더 이상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그만뒀다. 나는 실명으로 새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지만 사진도 신원 정보도 없이 그저 깨끗한 상태였다. 그의 팟캐스트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한두 번 댓글을 달았다. 눈에 띄기에는 충분했지만 알람을 울릴 정도는 아니었다. 며칠 만에 DM을 받았어요. 에이 트래비스, 리뎀션. 안녕하세요. 제 여정을 지켜봐 주시고 계셨군요. 응원 감사합니다.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답장하기 전에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엘리암 고마워요.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에이 트래비스 리뎀션. 물론이죠. 사람마다 여정은 다르지만 고통은 현실이에요. 저는 항상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가 당신을 인정한다 라고 말해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죠. 그는 자신이 과거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때 사물함에 밀어넣고 복도에서 침 뱉고 헌옷 입는다고 놀림받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밧줄을 먹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기 목에 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에게 링크를 보냈어요. 모의 면접 요청이었죠. 섀도우 워크, 진정한 구원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가짜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로고, 성우가 출연하는 2개의 에피소드, 그리고 충분히 진짜처럼 보이는 적당한 팔로워 수까지 완벽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진행자라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플랫폼의 솔직함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구원의 여정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3주 후에 인터뷰를 라이브 스트리밍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주. 그 덕분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증거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모을 시간이었습니다. 옛 졸업앨범 사진들, 고등학교 게시판 스크린샷들, 과거 학교 성적표, 열람 권리에 따라 요청했던 징계 기록 스캔본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해진 잔혹 행위를 기억하는 다른 학생들의 익명 증언들.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영상이었다. 고3 때 나를 찾아왔던 사촌이 찍은 것이었다. 응원 집회 때 관중석에서 찍은 짧은 영상이었다. 트래비스가 체육관 뒤로 나를 몰아서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밀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16살이었다. 깡마르고 긴장한 모습이었다. 화면 속에서 나는 움찔했다. 그는 그 영상 속에서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편집해서 짧고 잔혹한 편집본을 만들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괴롭힘꾼의 구원, 가면을 벗다. 인터뷰 중간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거울 화면에 내 사무실 배경에서 나는 이미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들 중 2명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는 내가 모금 행사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인터뷰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도 알게 될 것이다. 면접 날이 왔다. 트래비스는 내 사무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미소를 짓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마치 밑바닥에서 막 기어나온 것 같지 않은 머리로 젤을 발라 뒤로 넘겼다. 그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턱수염, 15년 동안 뼛속 깊이 간직된 성장통. 그는 악수로 나를 맞이했다. 마침내 긍정적인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시작해볼까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시작을 눌렀다. 스트리밍은 침묵 속에 끝났다. 박수갈채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그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진실을 처리하는 수천 명의 시청자들의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카메라가 꺼지자 트래비스는 의자에 축 늘어진 채 기진맥진한 채 앉아 있었다. 평소의 허세도 홍보용으로 단련된 미소도 없었다. 그저 속까지 완전히 벗은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뛰쳐나가지 않았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게 처음부터 네 계획이었니? 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예상한 듯, 어쩌면 삐딱하게라도 존중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스튜디오를 나갔고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승리감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더 차갑고 더 솔직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안도감이었다. 내가 그에게 한 짓 때문이 아니라 내가 되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그날 밤 인터넷은 폭발했다. 쇼의 클립들이 다음과 같은 캡션과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진행자,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생방송으로 폭로하다. 자신의 과거에 의해 무너진 재활 성공 스토리. 리엄 로즈, 역사상 가장 차분한 복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매체가 댓글을 원했습니다. 팟캐스트, 기자, 심지어 인플루언서들까지 인터뷰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성을 좇고 있지 않았습니다. 클릭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무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그 후 며칠 동안 트래비스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되었고 회복 컨퍼런스 패널 출연도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슬그머니 사라져 다시 숨어들거나 더 심한 경우 재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편집하지 않은 생생하고 생생한 영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내가 도운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제 이름은 트래비스 킨이고 저는 괴롭힘을 했고 조종자였고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 중 한 명인 리엄 로즈가 저를 폭로했어요. 공개적으로요. 자기 쇼에서요. 그는 울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중독을 방패막이로 삼았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죄를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사라지기를 바랐죠.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마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는 그러고 나서 제 이름, 다른 사람들, 심지어 제가 잊고 있던 사소한 이름들까지 나열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의 표적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냥 체면을 세우려는 거예요. 적어도 인정했잖아요. 너무 적었고 너무 늦었어요. 어쩌면 치유란 이런 건지 모르겠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12부, 파장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퍼져나갔다. 섀도우 워크의 그 에피소드는 우리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TEDx, 회복 패널, 심지어 괴롭힘과 구원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까지 초대장이 쏟아졌다. 내 메일함은 낯선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일어서서 고마워. 나도 트래비스를 좋아했어.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면 좋겠어.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조던이라는 남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우리는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트래비스 같은 사람들의 그늘에 숨어 사는 사람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이랬다. 그가 당신에게 한 짓을 항상 기억해요. 그가 저에게도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니 마치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삼킨 것들이 소중했던 것처럼요. 고마워요, 리엄.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기 때문이다. 트래비스의 잘못을 폭로한 것만이 아니었다. 침묵의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섀도우 워크는 진화했다. 우리는 형식을 조금 바꾸었다. 참가자들에게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과거의 일부를 마주하도록 초대했다. 중독자뿐만 아니라 전과자, 괴롭힘꾼, 피해자, 심지어 교화된 사기꾼까지.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 환영받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공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직시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트래비스는 각주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언급되었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와 똑같은 사연이 수백, 수천 개나 있었으니까요. 더 심한 사연도 있었고 구원에 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쉼터에서 조용히 카메라 없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고 웹사이트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혼자 고향으로 여행을 떠났다. 극적인 사건이나 옛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시 그 복도를 걷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개조되었지만 뼈대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빛바랜 리놀륨, 체육관 바닥 광택제 냄새, 한때 감옥처럼 느껴졌던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오래전 트래비스가 나를 사물함에 밀어넣었던 바로 그 복도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그 고통이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 무게가 평생 척추를 휘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작아진 것 같았다. 사라진 게 아니라 변해 있었다. 옛날 역사 선생님인 카트라이트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다. 선생님은 잠시 나를 곁눈질하시더니 이내 깨달았다. 리엄 로즈, 이름에 걸맞게 자랐군. 우리는 조용히 웃었고 나는 그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섀도우 워크를 봤다고 했지만 트래비스 에피소드는
뉴스 헤드라인이 나온 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넌 항상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괴롭힘을 당할 때조차도 말이야. 시끄럽지 않았지. 그냥 강철 같았어. 내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다. 강철. 어쩌면 복수란 그런 걸지도 몰라. 폭력도 고함도 아닌 은밀한 결의. 아무도 못 볼 때조차 간직하는 힘. 학교 운동장을 걷다가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한 명 작은 남자아이 주변에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책을 너무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부끄러움에 굳어 있었다. 속이 팽팽해졌다. 무심코 끼어들었다. 훈계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말했다. 야, 너희들 괜찮아. 그들은 비둘기처럼 흩어졌다. 그 아이는 놀란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걸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갈 데가 많잖아. 그는 미소로 답하지 않았지만 어깨를 살짝 펴 보였다. 아주 조금만. 그걸로 충분했다. 몇 달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진짜 종이 편지였다. 트래비스에게서 온 것이었다. 필체가 떨렸다. 발신 주소는 중간 거점, 즉 완전한 독립을 위한 마지막 거점이었다. 리엄, 네가 이 글을 읽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 하지만 만약 네가 읽는다면 카메라 앞에서도 심지어 그 바이럴 영상에서도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고 싶어. 내 말이 맞았어. 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대부분 스스로에게. 내가 변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 믿고 싶어서였지. 하지만 사실 과거와 화해하는 부분은 건너뛰었어. 그리고 너는 네가 나를 강제로 다시 보게 만들었잖아. 그 때문에 네가 미웠어. 하지만 지금은 고마워. 진정한 변화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배우고 있어. 그건 위로도 박수도 아니야. 속죄야. 넌 내게 진정한 솔직함을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줬어. 비록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말이야. 언젠가 먼지가 가라앉으면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계속 노력할 거야. T. 3번이나 읽었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었기 때문이야. 답장을 쓰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때로는 침묵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도 무관심도 아닌 그저 마무리일 뿐이다.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후회하세요? 다시 할 건가요? 가치가 있었나요? 그리고 사실은 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박수갈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제 기억 속에서 숨겨왔던 제 모습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겁먹던 아이, 침묵의 표적, 목소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 그 아이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복수가 아닙니다. 재미삼아 타이어를 베거나 싸움을 걸거나 트래비스를 망신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분노에 중독된 세상에서는 그게 더 큰 반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직 화이트칼라 범죄자, 소원해진 형제자매, 학대자와 마주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학대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주제는 변함없었습니다. 심판입니다. 팟캐스트, 강연 패널, 심지어 출판 계약까지 제 얼굴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에 사인을 하던 중 한 여성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사진이었는데 눈빛이 밝고 미소가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거의 포기할 뻔했던 그날 밤 당신의 쇼를 봤어요.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그 아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아픔, 모든 흉터, 모든 잔혹한 복도의 기억을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준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수 이야기는 대개 불타고 파멸로 끝나죠. 하지만 제 복수 이야기는요,
제 복수 이야기는 더 나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거울. 똑바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